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밖을 나서려면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마스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죠. 마스크 없이 살았던 그때 좀 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보고 산책도 더 많이 해둘 걸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가끔 TV에서 보면 낙관적인 의견들보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우울해지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공포를 알베르 까뮈는 1947년 소설 페스트를 통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평온했던 해안 도시 오랑에 갑자기 쥐떼들의 죽음이 목격되고 이는 죽음의 병 페스트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무서운 병으로 인해서 도시는 봉쇄되고 공포와 불의가 절정에 달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페스트와 맞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딱 지금의 우리 현실과 같아서 더욱 공감하게 되는 내용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베르 까뮈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거쳐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 1942년 이방인을 발표하며 단번에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가 7년에 걸쳐 집필한 페스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에서 페스트는 모든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 즉 감옥 속의 인간을 상징하고요. 까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평온한 삶 위에 덮친 모순과 허망, 즉 부조리 속에서 그 상황을 직시하고 낙관적 기대 없이 묵묵히 그 허망과 맞서 대결하는 인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장편소설 페스트는 전체 분량이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오늘은 소설의 앞부분 쥐떼들의 죽음으로부터 페스트가 시작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찰실을 나서다가 계단 한복판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 쥐를 발로 밀어치우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거리에 나서자 문득 쥐가 나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발길을 돌려 수의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럴 리가 없다는 수의 영감의 반발에 부딪히자 자기가 쥐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층 더 실감했다. 죽은 쥐의 존재는 그에게는 그저 괴이하게 보였을 뿐이지만 수의에게는 빈축을 당할 만한 난리였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수의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건물 안에는 절대로 쥐가 없다는 것이었다. 2층 계단에 한 마리가 있는데 틀림없이 죽은 것 같다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수의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건물 안에는 쥐가 없으니 그렇다면 누가 밖에서 그 쥐를 가져왔을 것이다. 요컨대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같은 날 저녁 베르나르 리웨는 아파트 현관에 서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려고 열쇠를 찾고 있었는데 복도의 어두침침한 저 안쪽에서 털이 젖은 큰 쥐 한 마리가 불안정한 걸음으로 불쑥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 쥐는 멈춰 서서 몸의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갑자기 의사를 향해 달려오다가 또다시 멈추어 섰고
작은 소리를 내지르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고는 마침내 빠끔히 벌린 주둥이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 류에는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쥐가 아니었다.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1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그의 아내는 이튿날 어느 산중에 있는 요양소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아내는 그가 시킨 대로 침실에 누워 있었다. 장소를 옮기는 데 따르게 될 피로에 그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리웨는 침대 머릿맡에 불빛을 받으며 그에게 향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이 30에 병색이 뚜렷했지만 그래도 리웨에게는 그 얼굴이 항상 청춘 시절의 얼굴처럼 보였다. 아마 다른 모든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주는 듯한 그 미소 때문인 것 같았다. 되도록 자려고 해봐요. 그가 말했다. 간호사가 11시에 올 테니 그때 12시 기차를 타도록 데려다 주리다. 그는 약간 땀이 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내의 미소가 방문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 이튿날인 4월 17일 8시에 수인은 지나가는 의사를 붙들고 어떤 짓궂은 장난을 하는 놈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복판에 갖다 놓았다고 하소연했다. 쥐들이 피투성이인 것을 보면 분명히 커다란 쥐덫으로 잡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수인은 쥐들의 다리를 든 채 한동안 문턱에 서서 범인들이 혹시나 비웃듯이 낄낄대면서 나타나지나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아, 나쁜 놈들. 놈들을 기어코 잡고 말겠어. 수인은 그렇게 말했다. 불안한 기분으로 리웨는 그의 환자들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부터 회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지역에서는 훨씬 늦게야 쓰레기를 걷어가는 까닭에 먼지가 잔뜩 뒤덮인 그 동네의 길을 따라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길가에 내놓은 쓰레기통들을 스치며 지나가게 된다. 그렇게 지나가던 어떤 골목에서 의사 리웨는 야채 쓰레기와 더러운 걸레 조각들 위에 팽개쳐진 쥐를 10여 마리나 보았다. 가장 먼저 찾아간 환자는 거리에 면한 침실과 식당을 겸한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깡마르고 움푹 팬 엄격해 보이는 늙은 에스파냐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앞 이불 위에 완두콩이 가득 담긴 냄비 2개를 놓아두고 있었다. 의사가 들어가자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있던 환자는 몸을 뒤로 눕히면서 천식을 앓는 노인 특유의 고르지 못한 숨을 몰아 쉬어댔다. 그의 아내가 세숫대야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선생님, 주사를 놓는 동안 그가 말했다. 그놈들이 나오는데 보셨지요? 정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옆집에서는 3마리나 봤대요. 노인이 손을 비비며 말했다. 막 나온다고요. 쓰레기통마다 안 보이는 데가 없는걸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의사 리웨는 온 동네가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회진을 마치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생님께 전보가 와서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수의가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혹시 또 쥐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아, 천만에요. 수의가 말했다. 제가 지키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 감히 가져오질 못하는 겁니다. 전보는 이튿날 그의 어머니가 오신다는 내용이었다. 며느리가 병으로 집을 비운 동안에 집안일을 돌보러 오시는 것이었다.
의사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간호사는 이미 와 있었다. 리웨는 자기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까지 한 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었다. 좋군. 그가 말했다. 아주 좋아. 곧 역에 도착한 그는 아내를 침대차에 데려다 앉혀주었다. 그녀는 찻간을 둘러보았다. 우리 형편으로 너무 비싼 좌석이잖아요. 필요한 건 해야지. 리웨가 말했다. 그 쥐 이야기는 대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해괴한 일이지만 지나가겠지 뭐. 그리고 나서 그는 빠른 어조로 좀 더 잘 돌봐주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소홀히 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만 입을 다물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리웨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돌아올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요. 그때 새 출발합시다. 그래요. 눈을 반짝이며 그녀가 말했다. 새 출발하기로 해요. 곧 그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서둘러 오가며 부딪히고 야단들이었다. 기관차가 증기를 내뿜는 소리가 그들에게까지 들려왔다. 리웨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는데 돌아보는 아내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울지 말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물 젖은 두 눈에 살짝 경련하는 듯한 미소가 되살아났다. 아내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가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는 아내를 꼭 껴안아 주었다. 이제 플랫폼으로 내려온 그에게는 유리창 너머 그녀의 미소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제발 몸조심하도록 해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리웨는 출구 근처 플랫폼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예심판사 오통 씨와 마주쳤다. 의사는 그에게 여행을 가느냐고 물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의 오통 씨는 반은 옛날에 흔히 사교계 인사라고 부르곤 했던 인물의 인상이었고 반은 장의사 일꾼 같은 인상이었는데 친근하지만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댁에 인사차 갔다 오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차가 삐익 하고 기적을 울렸다. 쥐들이 판사가 말했다. 리웨는 기차 쪽으로 발을 옮겼다가 다시 출구 쪽으로 돌아섰다. 네,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죽은 쥐들로 가득 찬 괴짝 하나를 겨드랑이에 낀 영무원이 지나간다는 사실뿐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에 진찰이 시작될 무렵 어떤 젊은 남자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는 신문 기자로서 이미 아침에도 다녀갔었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레이몽 랑베르였다. 키가 작달막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거리낌 없고 솔직해 보이는 표정에 눈이 맑고 총명해 보이는 랑베르는 경쾌한 옷차림이었는데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인물 같았다. 그는 대뜸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신은 파리에 있는 어떤 큰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로서 아랍인들의 생활 조건에 대하여 취재하는 중인데 그들의 위생 상태에 관해 기삿거리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리웨는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는 그 신문 기자가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신문 기자가 말했다. 내가 말한 의미는 철저하게 고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철저하게는 못한다고 해야 맞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고발은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말투로 리웨는 사실 그런 고발은
근거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랑베르의 증언이 과연 애누리 없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알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애누리 없는 증언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당신의 증언을 위해서 기삿거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생쥐스트 발언이군요. 신문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웨는 언성을 높이지 않은 채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나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진절머리가 났으면서도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있으며 또 자기 딴에는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랑베르는 목을 움츠리며 의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가 말했다. 의사는 그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도 기쁩니다. 랑베르는 조바심이 난 것 같았다. 의사는 그와 악수하고 나서 지금 이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죽은 쥐들에 대해서 취재해보면 흥미있는 보도 기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 그래요? 랑베르가 소리치듯 말했다. 그거 재미있겠군요. 오후 5시에 다시 왕젠을 가려고 밖으로 나서다가 의사는 계단에서 다부진 체격에 얼굴이 큼직하면서도 홀쭉하고 눈썹이 짙은 한 젊은이와 마주쳤다. 그는 그 남자를 가끔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에스파냐 무용가들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장타루는 열심히 담배를 빨아대면서 계단 위에 자기 발 앞에서 뻗어가고 있는 쥐 한 마리의 마지막 경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회색 눈을 들어 침착하지만 다소 의미 있는 시선으로 의사를 바라보더니 인사를 건네면서 쥐들이 이런 식으로 출연하는 것이 기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죠. 리웨가 말했다. 하지만 끝내 성가신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어느 의미에서는요, 선생님. 오직 어느 의미에서만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나는 흥미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확실히 흥미로운 일이지요. 타루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뒤로 넘기면서 이제는 꼼짝하지 않는 쥐를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이윽고 리웨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선생님, 이런 건 수의가 걱정할 문제지요. 바로 그때 의사는 집 앞 대문 옆 벽에 등을 기댄 채 평소에는 늘 벌겋게 상기되어 있던 얼굴에 피로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수의를 발견했다. 네, 압니다. 쥐가 또 나타났다고 알려주자 그는 리웨에게 말했다. 이젠 아주 2마리, 3마리씩 나타나는군요. 하지만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무래도 낙담한 듯이 근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리웨는 그에게 몸은 괜찮으냐고 물었다. 수인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개운치가 못하다고 했다. 자기 생각으로는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쥐라는 놈들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 놈들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인 4월 18일 아침에 역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의사는 수희의 얼굴이 좀 더 초췌해진 것을 보았다. 지하실에서 다락방에 이르는 계단에 연하문 마리의 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웃집들의 쓰레기통도 온통 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리웨이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까만 눈과 부드러운 은발을 한 몸집이 작은 부인이었다. 너를 보니 반갑구나, 베르나르.
그녀가 말했다. 쥐 따위가 뭐 대수로운 일이겠니. 그도 그 말에 수긍했다. 사실 어머니만 있으면 무슨 일이건 다 수월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도 리웨는 알고 있던 시청의 쥐 피해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많은 쥐들이 떼지어 밖으로 나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물었다. 메르시의 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부둣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기네 사무실에서도 50여 마리나 발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일이 과연 고려해야 하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리웨도 그 점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쥐 피해 담당과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 메르시에가 말했다. 지시가 있어야겠지. 만약 자네 생각에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지시가 내려지도록 노력할 수도 있지. 그럴 필요야 언제나 있지. 리웨가 말했다. 그는 가정부가 조금 전에 와서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일하는 큰 공장에서는 죽은 쥐를 수백 마리나 쓸어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거의 이 무렵에는 오랑시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과연 18일부터 공장들과 창고들이 수백 마리는 좋게 되는 쥐의 시체들을 개원했으니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예 쥐의 숨을 끊어줘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외곽지대에서부터 시내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리웨가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나 특히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쥐들이 쓰레기통 속에 더미로 쌓인 채 아니면 도랑 속에 길게 열을 지은 채 기다리고 있는 판이었다. 석간신문은 그날부터 이 사건을 채택해 과연 시 당국이 움직일지 어떨지 또 구역질 나는 쥐떼들의 침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긴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오랑시 당국은 제안을 마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대책도 세운 것이 전혀 없었지만 우선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죽은 쥐들을 수거하라는 지시가 쥐 피해 담당과에 내려졌다. 쥐들을 한 대 다 수거해 놓으면 담당과에 차 2대가 와서 그것들을 화장장으로 운반해 태워버리기로 지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뒤 며칠이 지나자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죽은 쥐들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갔고 수집되는 양도 매일 아침마다 더욱 많아졌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쥐들은 떼를 지어서 거리에 나와 죽었다. 집안의 구석진 곳으로부터 지하실과 지하 창고와 수쳇구멍으로부터 쥐들은 떼지어 비틀거리면서 기어나와 햇빛을 보면 어지러운지 휘청거리면서 제자리에서 돌다가 사람들 곁에 와서 죽어버렸다. 밤이면 복도나 골목길에서 그놈들이 찍찍거리는 최후의 작은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아침에 변두리 지역에서는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꽃 같은 선혈을 묻힌 채 어떤 놈은 퉁퉁 부어서 썩어가고 또 어떤 놈은 빳빳이 굳어진 몸에 아직도 수염 많은 꼿꼿이 세워가지고 그냥 개천바닥에 질비하게 낮아빠져 있었다. 시내에서조차도 계단이나 앞마당에 무더기로 눈에 띄었다. 그것들은 또 관청 홀과 학교의 체육관에서 때로는 카페의 테라스에서 한 마리씩 따로따로 죽어 있기도 했다. 시민들은 시내 번화가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질색하곤 했다. 연병장, 가로수길, 바닷가의 산책로 같은 곳도 점점 죽은 쥐들로 더럽혀졌다. 새벽에 말끔히 치워두어도 낮 동안에 다시 그 수가 차츰차츰 늘어났다. 밤에 산책하던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체의 그 물컹한 덩어리를 밟게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그 광경은 마치 우리의 집들이 자리 잡고 서 있는 대지가 그 속에 있던 고름을 짜내고 지금까지 안으로 굼고 있던 종기나 피고름을 표면으로 내뿜고 있는 것만 같았다. 건강한 사람의 짙은 피가 갑자기 역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태껏 그렇게도 고요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발칵 뒤집혀버린 이 자그마한 도시의 놀라움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상상만이라도 해보길 바란다. 사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랑스도크 통신이 무료로 제공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25일 단 하루 만에 6,231마리의 쥐가 수거되어 소각되었다고 알릴 정도였다. 그 숫자는 이 도시에서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에 어떤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속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지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좀 불쾌한 사건이라고 투덜거릴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모를 분명히 헤아릴 수 없고 그 원인도 규명할 수 없는 그 현상이 예산일이 아니란 것을 알아차렸다. 오직 천식 환자인 에스파냐 영감만은 여전히 양손을 비비면서 나온다 나와 하고 늙은이 특유의 유쾌한 어조로 되풀이해 말하고 있었다. 설왕설래하는 사이 4월 28일에는 랑스도크 통신이 약 8,000마리의 쥐를 수거했다는 뉴스를 발표하자 시중의 불안은 그 절정에 달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며 당국을 비난하고 바닷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리로 피난을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이튿날 통신사는 그 현상이 돌연 멎었고 쥐 피해 담당과에서 수거한 죽은 쥐의 수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정오에 의사리웨가 자기 집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우는데 길의 저쪽 끝에서 수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팔다리를 벌리고 허수아비처럼 어색한 자세로 힘겨워하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노인은 어떤 신부의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신부는 의사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파늘로 신부라는 박식하고 열렬한 제수이트파 신부로 리웨도 가끔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종교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기다렸다. 수희 영감의 눈이 번뜩거렸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바람을 쐬러 나왔었다고 했다. 그러나 목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별 수 없이 돌아오다가 파늘로 신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종기가 났나 봐요. 그가 말했다. 과로했던 모양이에요. 자동차의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리웨는 이쪽으로 뻗친 수희 영감의 목밑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나무 옹이 같은 것이 거기에 맺혀 있었다. 가서 누우십시오. 그리고 체온을 체크해 보세요. 오후에 가서 봐드릴 테니. 수희가 가고 나자 리웨는 파늘로 신부에게 쥐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신부가 말했다. 아마 유행병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의 눈은 둥근 안경 너머로 웃고 있었다. 리웨가 점심을 먹고 나서 아내가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요양소의 전보를 다시 읽고 있으려니까 전화벨이 울렸다. 그의 옛 환자들 중 한 사람인 시청 서기에게서 온 전화였다. 오랫동안 대동맥 협착증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가난해서 리웨가 무료로 그를 치료해 준 적이 있었다. 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이번엔 딴 사람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웃집 사람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숨가쁜 목소리였다. 리웨는 수위 생각이 났으나 나중에 들르기로 했다. 몇 분 뒤 그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페데르브 거리의 나지막한 집으로 들어섰다. 썰렁하고 악취가 풍기는 계단 중턱에서 그는 마중하러 내려온 서기 조제프 그랑을 만났다. 노란 코스염을 길고 둥글게 길렀고 어깨가 좁으며 손발이 가느다란 50대 가량의 남자였다.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는 리웨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렇지만 아까는 그 사람이 꼭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코를 풀었다. 마지막 층인 3층 왼편 문 앞에 이르자 리웨는 거기에 붉은색 분필로 큰 글씨를 볼 수 있었다. 들어오시오. 나는 목을 매달았소.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을 한 구석에 치워놓고 방 한가운데에 뒤집혀진 의자 위로 천장에서부터 밧줄이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밧줄만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때마침 제가 와서 끌어주었지요. 그랑은 가장 간단한 표현들만을 쓰면서도 언제나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 저도 외출하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문에 써놓은 글씨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심지어 음산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말했다.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안으로 들어왔죠. 그들이 어떤 문을 하나 떠밀어 열자 밝기는 하지만 살림살이가 초라한 방의 문턱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얼굴이 둥글고 몸집이 작은 남자가 구리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숨을 가쁘게 쉬면서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의사는 멈춰 섰다. 숨 쉬는 사이사이 희미하게 쥐가 우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구석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리웨는 침대 쪽으로 갔다. 그 산에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너무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척추는 무사했다. 물론 약간의 질식 증상은 있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리웨는 강심제 주사를 한 대 놓아주고 2, 3일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내는 목소리를 죽이며 말했다. 리웨는 그랑에게 경찰서에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서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아니요, 그것은 아직 제 생각에 보다 급한 것은 물론이죠. 리웨가 말을 막았다. 그럼 제가 신고하죠. 거기까지 말하자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진정하세요. 리웨가 말했다. 뭐 대수로운 일도 아니에요. 안심해요. 나로서는 신고를 해야 해요. 오, 사내가 소리쳤다. 그러더니 그는 뒤로 벌떡 자빠지면서 흐느껴 울었다. 아까부터 코스염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그랑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봐요, 코타르 씨. 그가 말했다. 이해해 주세요. 의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령 말이에요. 당신이 혹시나 또 그런 짓을 할 마음을 먹는 경우. 그러나 코타르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것이고 그건 다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것이니 자기는 그저 가만 놔두어 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리웨는 처방전을 썼다. 알았습니다. 리웨가 말했다. 그 일은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합시다. 2, 3일 뒤에 다시 오지요. 그러나 실없는 짓은 하지 마시오. 밖으로 나온 리웨는
그랑에게 아무래도 신고는 해야 하지만 형사에게 조사를 이틀 뒤에나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늘 밤에는 저 사람을 좀 지켜야겠는데 가족은 있나요? 그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복도를 지나면서 리웨는 기계적으로 구석진 곳에 시선을 던지면서 그랑에게 그 동네에서는 쥐들이 완전히 없어졌느냐고 물었다. 그랑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는 동네 소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저는 마음 쏟는 데가 따로 있어서요. 그가 말했다. 류에는 벌써 그랑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수위를 보아줄 일이 급했던 것이다. 석간신문을 파는 길거리 판매원들이 쥐들의 습격이 완전히 멈췄다고 외치고 있었다. 리웨는 환자가 윗몸을 침대 밖으로 내민 채 한 손은 배에 또 한 손은 목덜미에 대고 대단히 힘을 쓰면서 불구스름한 담즙을 오물통에다 개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애쓴 끝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 수위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체온이 39.5도였고 목에는 멍울이 잡혔으며 팔다리가 붓고 옆구리에 거무스름한 반점 2개가 퍼져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배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막 쑤셔요. 그가 말했다. 이 망할 놈의 것이 마구 쑤셔댑니다. 악취가 풍겨대는 입에서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툭 붉어져 나온 두 눈을 의사에게로 돌렸는데 그 눈에는 두통 때문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희의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리웨를 불안한 듯 보고 있었다. 선생님, 대체 무슨 병이죠? 여자가 물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아직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굶기고 정열제를 쓰도록 하지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마침 수위는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리웨는 오랑 시내에서 가장 유력한 의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리샤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요, 리샤르가 말했다. 특별한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요. 국부적인 염증을 동반한 열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 멍울에 심한 염증이 생긴 환자가 둘 있더군요. 비정상이다 싶을 만큼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뭐 정상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란 리샤르가 말했다. 어쨌든 그날 밤 수인은 헛소리를 해댔고 40도나 열이 오르면서 쥐를 원망하고 있었다. 리웨는 고정 농량 치료를 시도해 보았다. 테레빈유가 들어가자 수인은 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끙끙거렸다. 아, 망할 것들 때문에. 멍울은 더 커졌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게 목질이 박혀 있었다. 수희의 아내는 울고 있었다. 밤새 잘 지켜보세요. 리웨가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세요. 그 이튿날인 4월 30일에는 푸르고 눅눅한 하늘에 벌써 훈훈한 미풍이 불고 있었다. 바람은 먼 교회 쪽에서 꽃향기를 실어왔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아침의 소음은 여느 때보다 더 활기차고 유쾌하게 느껴졌다. 일주일 동안 겪었던 그 암울한 걱정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진 이 조그만 도시는 그날이야말로 새로운 날이었다. 리웨 자신도 아내의 편지를 받고 안심이 되어 아주 경쾌한 마음으로 수희의 방으로 내려갔다. 과연 아침이 되자 열은 38도로 떨어져 있었다.
쇠약해진 환자가 침대에 누운 채 미소를 지었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수희의 아내가 말했다. 더 두고 봅시다. 그러나 정오가 되자 열은 단번에 40도로 올라갔다.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댔고 다시 구토가 시작되었다. 목의 멍울은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수희 영감은 어떻게든지 목을 몸에서 멀리 두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의 아내는 침대 발치에 앉아서 두 손을 이불 위에 놓고 환자의 두 발을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리웨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리웨가 말했다. 환자를 격리시켜 특수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로 옮기도록 합시다. 2시간 뒤 구급차 안에서 의사와 그의 아내는 환자를 굽어보고 있었다. 목을 축인 환자의 입에서 말이 마디마디 튀어나오곤 했다. 쥐들. 그는 내뱉었다. 푸르죽죽해진 입술은 촌농 같았고 눈꺼풀은 무겁게 아래로 처지고 숨은 짧아졌다. 림프샘의 통증 때문에 온몸이 찢기는 듯하고 자기 몸 위로 이불을 끌어덮고 싶어하는 듯 아니면 땅속 저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그를 끊임없이 불러대기라도 하는 듯 수위는 이부자리 속 깊이 몸을 쪼그리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숨막혀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다.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지금 사망했습니다. 리웨가 말했다. 수희의 시체를 격리시키고 난 다음 그는 리샤르에게 전화를 걸어 겨드랑이에 멍울이 생기는 열병에 관해서 물었다.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리샤르가 말했다. 사망자가 둘인데 하나는 48시간 만에, 다른 하나는 사흘 만에 죽었어요. 나중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보니 꼭 다 나아가는 것만 같아서 가만 놔두었었지만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알려주세요. 리웨가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몇몇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 본 결과 2, 3일 동안 20명 정도가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 거의 전부가 죽었다. 그래서 그는 오랑시의 의사회 회장인 리샤르에게 새로운 환자들의 격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리샤르가 말했다. 현청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전염의 위험이 있다는 확증도 없지 않습니까? 확증이야 없지만 나타나는 증세가 불안합니다. 그래도 리샤르는 자기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현청의 지사에게 말을 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날씨는 악화되어 갔다. 수위가 죽은 다음 날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다. 억수 같은 소나기가 오랑시에 퍼부었다. 그리고는 그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어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었다. 바다까지도 짙은 푸른빛을 잃은 채 안개 낀 하늘 아래서 은빛으로 혹은 무쇠빛으로 번뜩거렸다. 봄에 이런 눅눅한 더위보다는 차라리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그리울 지경이었다. 높은 언덕바지에 달팽이 모양으로 건설되어서 바다와는 거의 등을 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음울한 허탈감이 짓누르고 있었다. 흙을 바른 기나긴 벽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먼지가 자욱이 내려앉은 진열장들이 늘어선 거리들에서 칙칙한 황색 전차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 아래 감금당한 죄수가 된 느낌이었다. 오직 리웨의 그 늙은 환자만이 천식을 이겨내고 그러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다. 푹푹 찌는군. 그가 말했다. 이런 날씨는 기관지에 좋아. 아닌 게 아니라
타는 듯한 더위였지만 열병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다. 도시 전체가 열병에 걸렸다. 리웨는 한 집 한 집 회진을 해나갈수록 불안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날 저녁 교회에 있는 늙은이 환자의 이웃사람 하나가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헛소리를 해대더니 구토를 했다. 멍울은 수위의 것보다 훨씬 컸다. 그중 하나는 곪기 시작하고 있었고 이내 썩은 과일처럼 쩍 갈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리웨는 현청의 약품 제작소에다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직업상의 노트에는 이 날짜에 이렇게만 적혀 있다. 부정적 회답. 게다가 다른 곳에서도 이미 비슷한 증세의 환자들이 왕진을 청해왔다. 골문대를 째야만 했다. 필연적이었다. 메스로 10십자를 그어서 째니까 멍울에서는 피 섞인 고름이 쏟아져 나왔다. 환자들은 피를 흘리면서 온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반점이 배와 다리에 돋아나면서 어떤 멍울들은 더 이상 곪지 않게 되었다가 또다시 부어올랐다. 대개 환자는 엄청난 악취를 풍기며 죽었다. 쥐들의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신문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쥐들은 눈에 띄는 거리에 나와 죽었지만 사람들은 방 안에서 죽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문은 오직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만 문제 삼는다. 그러나 현청과 시청에서는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제각기 기껏 두세 가지 경우 정도만 알고 있을 때는 누구 하나 움직이려 들지 않았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두를 더해 본다는데 생각이 미치기만 하면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모두 합하면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불과 며칠 동안 사망 건수가 몇 배로 불어났으니 그 해괴한 병에 깊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리웨와 같은 의사이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카스텔이 리웨를 만나러 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물론 카스텔이 말했다. 당신은 이게 뭔지 알고 있겠죠?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결과를 알아요. 분석해 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한때 중국에서 의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파리에도 몇몇 사례를 겪었어요. 20여 년 전의 일이죠. 다만 당장에는 거기에 감히 병병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여론이란 무서운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죠. 그리고 어떤 동료 의사 말 맞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양에서는 그것이 아주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만 빼고는. 리웨,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병인지 잘 알고 있어요. 리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기 사무실의 창문 저 너머 멀리 물구비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낭떠러지 바위의 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푸르기는 했지만 해가 기울어 감에 따라 그 흐릿한 광채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카스텔. 리웨가 말했다. 거의 믿어지지 않는 일이요. 그렇지만 이건 패스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카스텔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는 알고 있겠죠? 늙은 의사가 말했다. 기후가 따뜻한 나라에서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없어졌다고 말할 겁니다.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리웨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파리에서도 20여 년 전에 그 병이 돌았다는 걸 잊지 마시오. 좋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는 덜 심한 것이기를 바랍시다. 그렇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군요.
패스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막 입 밖에 나왔다. 리웨는 여기저기에서 발생한 여러 명의 환자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방금 패스트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그에게 있어서 위험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다만 직업이 의사인지라 고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약간 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시가지 풍경을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리웨는 흔히들 불안이라고 이름 붙이는 미래에 대하여 가슴속에 가벼운 구토증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듯 말 듯 했다. 그는 그 병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머릿속에 정리해 보려고 했다. 숫자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떠돌았다. 그는 역사에 기록된 약 30여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패스트가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1억 명의 사망자란 과연 무슨 뜻인가? 죽은 사람이란 그 죽은 모습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만 실감이 나는 것이어서 오랜 역사에 걸쳐 여기저기 산재한 1억 구의 시신들은 상상 속의 한 줄기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 리웨는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패스트를 떠올렸다. 프로코프에 의하면 단 하루 동안 1만 명의 희생자가 났다는 것이다. 1만 명의 사망자라면 커다란 영화관을 가득 채운 관중의 5배에 해당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똑똑히 이해를 해보자면 극장 5곳에서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을 시내의 큰 광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모두 죽여서 무더기로 쌓아 놓는다는 식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 모를 시체들의 더미 위에 낯익은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또 누가 남의 얼굴을 10,000명씩이나 알고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프로코프 같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줄 모른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다. 70여 년 전 중국 관동에서는 재앙이 주민들에게 미치기도 전에 쥐 4만 마리가 패스트에 걸려 죽었다. 그러나 1871년에는 쥐를 헤아리는 방법이 없었다. 주먹국으로 대강 계산했고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렇지만 쥐 한 마리의 길이를 30cm로 칠 때 4만 마리를 잇대어 줄로 지어 놓는다면 리웨는 조바심이 났다. 질질 끌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고 전염병이라 할 수는 없으니 대책만 세운다면 충분할 것이다. 마비나 몸에 힘이 쭉 빠짐, 눈에 충혈, 입에 오염, 두통, 멍울이 붓고 격심한 갈증, 정신착란, 온몸에 돋는 반점, 내부에서의 상처 파열, 그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보아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의 확인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고는 그 끝에 가서 어떤 한마디 말이 리웨의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바로 그가 읽은 의학 서적 속에서 그런 증세들을 열거하고 난 다음 결론을 내리듯 맺은 말이었다. 맥박이 신랏같이 미약해지면서 몸이 약간 움찔하다가는 숨이 끊어져 버린다. 그렇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난 끝에 환자는 실오라기에 매달린 꼴이 되고 그들 중 4분의 3은 자신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 어렴풋한 몸짓을 어서 빨리 하고 싶다는 듯 애쓰는 것이었다. 리웨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유리창 저편에는 봄의 산뜻한 하늘이 떠 있었고 이쪽에는 아직도 방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패스트란 한마디 말이 있었다. 그 말에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담아놓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면 적당하게 활기를 띠면서 요란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와 결국 행복하다고 볼 수 있는 그 누렇고 뿌연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예외적인 이미지들의 행렬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의 평화스럽고 무심함과 고즈넉함을 보고 있노라면 그 무서운 전염병의 해묵은 이미지들은 손쉽게 지워져 버렸다. 페스트에 휩쓸려 새 한 마리 볼 수 없게 된 아테네. 말없이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가득한 중국의 도시들.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체들을 구덩이에 쳐놓고 있는 마르세유의 도형수들. 페스트의 광란하는 바람을 막기 위해 프로방스에 건설한 거대한 성벽. 야파 도시의 끔찍스러운 거지들. 콘스탄티노플 병원의 진흙바닥에 납작하게 깔아놓은 축축하고 썩어가는 침상들. 흑사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동안 갈고리로 끌어내지는 환자들. 마스크 쓴 의사들의 축제. 밀라노의 공동묘지에서 벌어진 산 사람들의 성교. 공포에 질린 런던시의 시체 운반 수레들. 그리고 곳곳에서 늘 끊이지 않는 인간들의 비명으로 넘쳐나는 밤과 낮. 아니, 그런 모든 것도 그 한나절의 평화로움을 없애버릴 만큼 강렬하지 않았다. 유리창 저편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전차의 경적 소리가 갑자기 울리면서 순식간에 그 잔혹함과 고통을 뒤덮었다. 흐릿한 바둑판처럼 펼쳐진 집들이 저 끝에서 오직 바다만이 세상 속에 있는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증언해주고 있었다. 그때 리웨는 물구비를 바라보면서 루크레티우스가 말한 바 있는 페스트에 휩쓸린 아테네 사람들이 바다 앞에 드높이 세워놓았다는 화장터의 장작더미들을 생각했다. 사람들은 밤에 그곳으로 시체들을 가지고 갔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산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이 아끼는 이들의 시신을 그곳에 갖다 놓으려고 횃불을 휘두르며 다투었고 자기들의 시체를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싸워 이기려고 했다. 고요하고 어두침침한 바다 앞에서 벌겋게 타오르는 모닥불 화장대, 가만히 굽어보고 있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도끼 서린 연기와 불꽃으로 번쩍이는 어둠 속에서의 횃불 싸움. 이런 것을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은 그러나 이런 한순간의 환상은 이성 앞에서는 계속되지 못했다. 페스트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온 것도 사실이고 바로 이 순간에도 재앙이 두세 명의 희생자를 들볶고 때려 눕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거야 뭐 중지될 수도 있지 않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인정해야 할 것이면 명백하게 인정하여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버린 다음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페스트가 멎을 것이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비극의 근원은 단순하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간단한 명제나 문장에서 보듯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사실 죽음의 방식과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질병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균이 침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갑작스런 죽음보다는 예측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는 것만큼 그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허망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연인,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까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코로나처럼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소설 패스트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일 텐데요. 소설의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이 책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패스트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도시가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잦아들고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고 긴 시간 숨어서 때를 기다리다가 언젠가 인간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모습을 드러내면 인간은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치료제를 만들고 또 백신을 만들어내겠지만 바이러스 또한 변이를 일으켜서 더 독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니까요. 안녕하셨어요 라는 인사가 안위를 묻는 인사가 아닌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행복하셨어요? 즐거운 일이 많으셨나요? 라는 뜻의 인사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